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정말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다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죽어야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화를 너무 많이 내는 바람에 인간관계가 안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서 죽을 때도 좀 찜찜한 이런 게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마니아 학자들이라 해서 안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중에도 옛날에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승하고 이제 자기하고 사이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러면 그분 이제 장례식 가지도 않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 다 불행한 일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라는 문제는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 자신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화를 낼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쪽은 두 사람이 다 회복하는 쪽으로 대응하면 가장 바람직한 화에 대한 대처 방식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나도 나빠져서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자제하면서 관계를 좀 좋은 쪽으로 호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께서 살면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고 또 마땅히 잘 대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도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게 되면 많은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좀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오늘 주된 내용은 대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상담 심리 전문가의 책을 제가 출판사를 하면서 책을 오랫동안 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심리학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목회를 84년부터 했으니까 현장비는 상당히 이제 있는 또 우리 그 근위양증 환우들을 계속 찾아가고 하다 보면 부모까지 다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캠프 같은 데 가면 아버지가 되게 힘들어. 그러면 아버지 상대로 수상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토론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회장 역할을 했거든요. 회장 총무를 했는데 밤새도록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연을 얘기하기도 하고 나 맞상대 해줘야 되고 어떻게든 그 가족이 깨끗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실례를 들자면 어떤 아버지는 그러니까 여성이 어머니가 이제 그 유전자의 캐리어가 돼가지고 이 가정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꽤나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돌연변이도 있고 이런데 아버지는 맨날 이제 들어왔다 하면은 술 마시고 들어가지고 기물 파괴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아예 집을 나가기도 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머니는 그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죠. 그 속에 막 차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남은 아이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여러 유형의 어머니들이 계시더라. 그런데 제3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폭발성을 지닌 어머니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아니한 분도 있고 또 부부가 잘 끝까지 잘 케어를 해서 잘 떠나보내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어찌 보면 당사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당사자가 부모로부터 자기는 육체적인 질고를 타고났는데 어떻게 부모가 나를 대했느냐 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떤 지게 돼요. 트라우마도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은 또 저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은 경험을 토대로 이거를 읽고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바를 생각해가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그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유치원, 학교 이런 건데 제 경험상 얘가 유치원에만 들어가면 이제 걔가 아는 많은 아이들을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걔는 나와 별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면 선생님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나는 걔들을 잘 몰라. 선생님도 잘 모르고. 근데 걔는 집에 오는 가족관계 전부 다 있잖아요. 나는 그 아이의 상당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 제안하고 뭘 몰고 가고 이런 거는 그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에게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방임도 좋지 않지만 빗나갈 때 뭐 저지하는 것도 안 하고 그렇게는 그런 건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관계를 존중해 주는 건 되게 필요합니다. 세번 이상 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저희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관계만이 평화와 기쁨, 사랑의 관계인가 아니면 불안과 슬픔, 증오의 관계인가 이거는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른들끼리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벌어진 일들은 애들은 난데없이 공대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아이들은 뭔가를 목도했을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어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관계를 변화시키면서 또 자신도 한층 고양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물론 자신도 파괴한 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보고자 하는데요.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맺은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첩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인과관계를 파악해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는 과거고 내가 변하면 관계도 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초점은 거기다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방언요, 고부 갈등 이런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십 년 뿌리 깊은 그런 갈등도 한순간 고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 몇 달간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13년 연상인 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 정진호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25년 전쯤에 들었어요. 6.25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군이 남침하면서 대전 형무소에 있는 사상범들이 수용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났을 때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어떻게 하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데리고 가서 뭐 어디 수용할 수도 없고 계속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상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전에 제주 4.3, 뭐 여순 마당 사건, 대구 11 사건 이런 이제 좌익들의 테러, 난동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군은 처형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6월 말 그러니까 6월 27일 그 경에 그것도 대전 형무소 수용 인원이 한 1,500명, 2,000명인데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이제 처형이 돼가지고 나중에 매장들께 다 발굴되고 했습니다. 문제는 대전을 이제
이민군이 점령하고 난 뒤에 우위 인사들을 전부 다 잡아왔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이사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1,550명. 거기는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을 내려가지고 거의 9월 15일에 납니다. 후퇴하는 인민군이 싸그리 다 죽여라 하는 지령을 받고 이제 그 학살을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학살, 총살도 아니고 그냥 곡괭이로 해서 나중에 보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가지고 약 반수는 실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 교수님의 부친도 당시 철안 지원 판사이셨는데 그것을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본인 말로는 구한 짝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대전 구현무소가 지금 저 자유총명령이 뭐 들어있는 그 건물에 거기 가면 우물이 남아있습니다. 직경한 2m. 그 160몇 구의 시신은 그냥 뿌리 전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보면 분명히 아주 기괴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그 일본이 이걸 어떻게 합격했죠? 그래서 6월 6일만 되면 그 제향제를 하더라고요. 추모제죠. 지난 6월 9일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추모의 시에 하늘길 뚫고 성천하소서 이렇게 시가 마무리가 됐어요. 저도 그 한 두어 달까지 제가 사상 피해자 할머니도 알고 있었고 그 장례 치른 지가 한 2달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 할머니도 안 지도서 알았으니까 한 40년 알았던 건데 그리고 제 해프 그 미움이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제주 4.3 사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할머니도 이제 양쪽으로부터 집안이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쪽은 그렇지 않은 집이 거의 없습니다. 양쪽이 다 이렇게 됐고 이거는 손잡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천 이제는 이어서 원한 걷어내고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양쪽의 피해자의 그 아들들이 서로 아주 막역한 친구된 사례가 있답니다. 내가 보니까 본인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해법이 그거죠. 후에는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서로 피해를 입었지만 아들들 사이에서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그 가까운 이제 친구 관계 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피해를 입고 사망했는지를 기억해내고 그걸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됨으로써 그 과거를 이제 이겨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결론 내리기를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증오를 전승하지 않는다. 이분이 수시로 화를 내고 그때마다 흥분하고 기만 돌아오면 막 이렇게 돼요. 이래가지고는 분명히 전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군이 이제 처형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전시 상황이긴 해도 이건 전국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몇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주체가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을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보상도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보상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교수 일가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농사하지만 내 밑에 애들이 돈 받다 보면 돈 맞는다 이제 옛날에 이거 되살리면서 분기탱천에 화가 다시 나고 이러면 그 저쪽 후손들 누구야 뭐 이러고 이제 아니면 이미 다 사라지고 없는 옛날의 학살자들에 대해서 분노가 계속 이제 머리를 깎아 먹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는 아예 보상을 받지 않기로 본인 가족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종교학자들 회의가 있어 갔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그 백인 지배 수백 년 받다 보니까 흑백 간의 이 갈등, 정오 이게 뭐 어마무지하게 이제 그
얽혀 있는 그런 나라인데 만델라가 27년간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다 화해하고 파헤치는 말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종교학자 그게 만델라의 정신이다 이러면서 파헤쳐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그 처벌하고 뭐 하는 거는 재식민지화, 그러니까 리콜로나이제이션이다. 근데 우리는 디콜로나이제, 탈식민지화를 해야 된다. 그 이제 기억은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기억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최근에 다시 만나서 물어봤더니 기억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당사자는. 근데 어쩌면 그게 답일 수 있어요. 당사자는 기억하지 않고 역사가는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이 사실까지도 잊고자 했던 이 당사자 가족들의 고뇌까지도 기록에 남기는 게 역사가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어떤 해법을 당사자는 갖고서 그걸 노력했는지. 그러니까 50년 일어났대. 중학교 1학년 때 했답니다. 73년간 묵혔던 그 과제를 이분이 결국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정오를 전승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잊어야 된다. 이렇게 당사자가 했고, 그 다음에 상대방 그 이제 저쪽 그룹의 후예들하고 이쪽에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해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아주 국가적인 어떤 그뿐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오가 불불 끓어나는 이런 이제 사건입니다. 이걸 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화보다 더 심한 어떤 그 정오심, 이런 적개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다스리는 기회를 그렇게 있는 게 과연 잊을 수 있겠는가? 본인도 종교학자이면서도 그게 딜레마라고 해서 잊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이성적으로 잊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심리학적인 어떤 접근 방식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얘기는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쩌면 그 범죄의 피해자,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범죄의 희생자가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대 고등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형제도를 가지고 존폐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형 폐지론자 여자 교수였는데 전남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대학은 진보적인 데 알겠어요? 그다음에 여자 교수니까 뭐 당연히 사형 폐지론자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사형 존치론자인가요? 원래 폐지론자였답니다. 근데 왜 존치론자가 됐느냐? 자기 여동생이 처참하게 피살이 될 거예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지 안 하는지 했더니 이게 범인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애가 휴직계를 딱 내고 양반 석달만 돌아다니다. 그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법학 교수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명분상으로. 그러나 그 밑에는 이거 일단 자기 이성적으로는 사형 폐지가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모든 교수들이 그 양반을 사형 폐지론자로 알고 이제 막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니네 이래가지고 막 싸워다고 그랬었습니다. 자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형시켜야 된다.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오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와 화라는 것은 우리가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도 그거는 국가적인 어떤 정의 이런 문제니까 그 자체로 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사형 폐지론자도 정당하고 존치론자도 정당한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걸 가지고 자기 분노도 조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응고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사형 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실제로 수행에 옮긴 허당 교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적인 의미에서의 분노, 증오 이런 거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어떤 화 같은 거 이게 이제 두 개가 그렇게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화를 잘 다스리면 국가적 정의라든지 세계적 정의에 있어서도 가장 합당한 어떤 결론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화 다스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하면은 다른 아주 거대한 세계적 차원, 사회적 차원의 어떤 정의 같은 것도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화를 다스리는 거죠. 다섯 여러 가지 단계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때때로 한국의 단계는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싶다라는 건 일단은 화가 나는데 이 별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 다스리고는 싶은데라는 마음이 들겠죠. 이거는 감정 포착하는 연습이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 안에는 내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감정도 있고 내면에 저장되어 있다. 근데 이게 때때로 출현이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게 이제 뭐 불교나 정신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여하튼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건 나 자신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나 자신의 정체성은 독자적인 게 있는데 그건 나의 어떤 것이 표현됐을 뿐이지 나 자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현상 자체를 내가 나와 분리시켰어요. 객관적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시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른 행위자로서의 나를 구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수행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분리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감정 조절이 돼가지고 그 다음 문제 다 더 이상 진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받아들여서 본다. 한쪽이 감정 조절을 잘 하면은 상대방도 자유롭게 되고 자신도 자유롭게 됩니다. 즉 부부싸움이라든지 혹은 부부싸움이 제일 좋은 예가 되겠죠. 자꾸 하다 보면 서로가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을 막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들을 보니까 남자가 화가 나면 인디안 말에 따른 동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의 충고하는 말이 동굴에 절대로 따라가지 마. 그럼 그것을 불나가지고 불이 불부터가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침묵해가지고 입 딱 닫고 그대로 딱 하면은 여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붙이지 말고 가만 놔두라고 합니다. 이제 이사들이 귀신같이 그걸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화 무지하지 않고 말을 안 하지 마. 이렇게. 남자는 억지로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막 내뱉고 싶지만 그냥 꽉 참고. 어떻게 보면 그게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여자가 그걸 가만 내버려 두면 시간이 흐르면 이제 남자가 골수에서 슬금슬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특히 나이가 들면은 사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영감님들이 입에서 사과를 받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간뿐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 예를 들면 대학교 총장,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한동대학교 기독교 학교로 뭐 유명하지만 안티 총장 그룹이 있어가지고 뭐 학교 문제 생기면 총장 사과하라 막 그럽니다. 절대로 사과 안 하죠. 이쪽은 어떠냐? 사과 안 할 줄 알고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다 아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이쪽은 그걸로 이제 화를 푸는 거죠. 사과하라. 그 한마디 한글로 된 거예요. 상대방은 그래 알겠다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 가만히 있을 것도 다 알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넘어가요. 네?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저희가 2개의 큰 사건의 중재자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 받아들이기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보면은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양쪽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그걸 적절하게 파악해가지고 해법을 제시하면 양쪽이 다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 때문에 서로 막 이래 엉켜가지고 일단 싸우고 있는 사이에 중재자가 되게 되면 잘 살펴보시면 돼요. 이 뭘 원하는지, 저놈은 뭘 원하는지. 그래서 그 사이에 접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정말 잘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잘 표현을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표현뿐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야 돼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쪽도 그 원하는 게 있고 이쪽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두 개를 접근시키는 게 중재자 역할인데 화가 난 양탄사자를 중재해 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개인적 화를 처리하는 문제를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지금 감정이 북받쳤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답니다. 근데 화를 낼 만한 상황일 수도 있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죠. 이 두 개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는 정당하죠. 화낼 만한 해. 그러니까 이쪽은 내가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화를 냈네. 여기까지 이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모두 다 자기 정당화를 해버리면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잘 보고 내가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 화냈구나. 이걸 깨닫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낼만하다 할 때는 그 끝까지 참는 건 안 좋답니다. 화낼만 상황이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잘 모르던 것을 내가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거 건드리면 완전히 모발대발 해가지고 완전히 수사하고 야단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부부간에도 저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친구 관계고 부부 관계고 혹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처음에 한번 폭발하는 게 오히려 그 이해를 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 이야기 되면 이제 화를 가라앉히는 어떤 또 다른 계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감정을 다스리는 데 되게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탐색하는 작업 이게 이제 참 어렵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내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왜 자꾸 화를 내냐? 그럼 원인을 탐색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대체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심리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신이 편안한 사람은 주변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제 스스로가 불편한 사람은 주변도 불편하고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요.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디 터질지 모르는 일이 오니까 지금 화산이다 이러면은
가까이 가려 하지 않을까요? 무슨 일을 같이 하다가도 뭐 파토가 나가지고 엉망진창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협력도 잘 안 할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능력은 좀 떨어지죠. 사람한테 편안하게 만드네.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뭘 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겠죠. 그럼 이 사람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화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 되게 뛰어나도 화 맨날 내고 하면은 잘 안 갑니다.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의사이셨는데 내 동생의 친구가 그 병원에 우연히 들렀다가 와서 내 동생이 하는 말이 어마무지하게 무서워서 생겼다 이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근데 진료할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쁘게 봐. 근데 이런 건 다시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잘 대해주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하는 의사들까지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봐 몰라도 돼 뭐 이러면 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뭐 유명한 분 같은 가야만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자상하게 대해주고 설명 잘해주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고 뭐 여행을 같이 가도 그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전화했었는데 안 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누구 가는데 누구 간다 그러면 안 가. 뭐 자 이런 게 이제 인간관계라는 거 많이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그 단체가 파괴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자기 감정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낼 만한 일이 아닌데 내가 화를 내는데 그럼 우리는 뭐지? 파악하는 게 이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화내는 걸 비례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요, 그게 그만큼 맞는 감정이 표출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게 억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정도의 이래야 이제 상대방도 나를 잘 파악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일생이 이제 쭉 그렇게 이어지고 삶이 전체가 보이게 되면 저 사람은 내가 아주 정정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거는 뭐 앞에 꼭 맥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주 좋은 걸로 평가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직자 중에 특히 이제 경찰, 검찰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도 이런 게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게 수사에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의자가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복잡해요. 여하튼 개인의 능력에 달린 문제입니다만은 검사가 뭐 수사하면서 그냥 있는 사실만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왜 그랬습니까? 뭐 나쁜 놈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이제 뭐 훈계도 하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표출되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하여 자책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의 원인이 된 여건들은 내 책임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릴 때 겪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을 자꾸 하면서 화를 자꾸 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잘못이지. 그다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 죄 지었네. 이렇게 하면은 더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넘어가야 할 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운 어린 시절일 때 이런 거 가지고 사람 그 안에 가시가 생겨서 갈고리가 생겨가지고 말끝마다 아주 시니컬하게 대화한다든지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허병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정말 운동권의 대부 중에 대부이신 그
40년생 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태어나가지고 해방, 6.25 이렇게 겪은 그런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밖에 일 나갔다 오기만 하면 그렇게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나이가 60다 돼가 가는 거 보면 그 뭔가 이게 속에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거꾸로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된 그 사회적 조건이 이제 워낙 나빴을 거니까 본인은 또 그걸 거꾸로 역으로 이용해서 그런 세계에 들어가지고 도시 빈민에 대한 목회를 평생 하게 됐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대물림 해가지고 자기가 그 맞고 자는 사람은 타 사람도 때리는 사람 된다고 해요. 대신에 이분처럼 이제 왜 아버지가 그랬을까? 그다음 이 여건을 바꾸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를 때리는 상황이라는 게 그렇다이죠. 그렇다면 그 여건 전체를 바꾸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화다스림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뭐 화나는 말한 그 있겠죠, 그죠? 그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쪽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딸들이 말이죠. 아버지 아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는 어디 두 번째 저쪽에 뒷전이고 뺑 그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뭐 일하고 이제 이렇게 됐대요. 나중에 이분이 부인 간호하다가 본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이제 눕게 됐는데 딸들이 그때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병석에 누워 있는 아버지하고 그때 화해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치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해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존중하고 뭐 이렇게 해도 딸들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내한테는 아주 안 좋은 아버지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살기가 힘든 거죠. 대의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 그에서 불철주야 나가서 일하다가 집안에 소홀 하게 되면 집에서는 앙심 품은 아들이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용서 안 하고 막 끝까지 가는 거니까 아마 죽을 때쯤 되면 용납하겠죠. 근데 얼마나 복잡한 인간사니까 아이들도 이제 스스로 이런 화다스리기를 잘 하게 되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빨리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기대만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좋은 일을 막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애를 잘 보살펴 주실 것 같죠.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애들에게 남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라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이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으로도 보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제분 중에 이제 목회자가 있다, 혹은 이제 정말 대의를 위해서 몸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조언해 주십시오. 애들 잘 챙겨야 되는데 때때로는 현장에 데려가는 것도 안 방법입니다. 혹은 정말 따오 시간을 가져가지고 아주 좋은 추억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화 때문에 비뚤어지는 게 없도록 대한 척경입니다. 어쨌든 이 내부에 웅크리는 분노가 이거는 때때로 자기도 원치 않는 모습을 자꾸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는 탐색과 또 표현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쯤 되면 스스로에 대한 정신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게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스스로 잘 헤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계를 하나하나 이것도 밟아가면서 어릴 때 여건이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거기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주어진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서
그거 이제 넘어갈 때 됐잖아. 내 나이가 얼마인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정 교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한일 관계 문제 이제 이 부분이 또 해법을 제시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뭐 계속 사과해라 뭐 이래가 계속 그렇자 일본은 굉장히 많이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적 이익 때문에 뭐 일만 나면 반일 이래가지고 꼭 사과하라 그러고 정치적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재직 시절에 도쿄대학 이제 대학원하고 종교학과 대학원생 이렇게 교류를 하게 했답니다. 그럼 여기서 가면 그 모든 비용 그쪽에서 보다가 그쪽에서 오면 이어서 모든 비용을 다 하고 한 10년 잘 했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반일 뭐 이런 게 전주 물러가라 뭐 이러고 불매운동 벌이고 이러니까 처음에 그 지도 교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동조했던 사람들은 이미 졸업하고 없잖아요. 야들도 이제 세대가 바뀐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금세 물들어가지고 그 파토라고 막 그러니까 어느 한 위대한 이제 그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당대에는 제자를 잘 만들어도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가면은 엉망진창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자. 서로 우리 교류해보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미워해야 하나 이유도 없다 이죠.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우리 일본 여행 가면 좋고 일본 사람 한국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게 정치 논리에 가지고 깨지는 게 사실은 그 종교하는 정인들은 아무 상관없는 논리였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게 뭐 징용고 배상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구체적인 거는 일본 사람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하면 그거 가지고 자꾸 이제 뭐 시비를 걸고 이러니까 일본인들도 이제는 식상할 만하죠. 에이 그래 우리도 안 갈 테니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끝난 겁니다. 아마 화가 나도 이제 교육은 계속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텐데 그 한번 깨지면 다시 조립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세대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는 상속이 안 돼요. 누군가 다시 나와가지고 몇 주 안에 하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가더라도 안 하고 다시 보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하여튼 뭐 인간관계는 그렇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다스리고 싶다. 네 번째 단계인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한다. 이게 아까 얘기한 비례된 정도의 감정 표출은 오히려 필요하다. 그럼 상대방도 이제 나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도 약간 편향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 이쪽의 그 분노가 그 화 표출하는 게 이 사람의 기울어지는 문장을 바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뭐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의식적인 내면의 과거 감정이 묻어 들어가면 상황에 비례한 어떤 감정에다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이 겹쳐지면서 이게 폭발해가지고 상대방조차도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이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면 이 사람 이게 지금 자기 진정한 본 모습입니까?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잘 말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만 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막말이만 쏟아져서 한 번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 적도 없다. 좋은 말 한 적이 있냐? 뭐 이렇게 막말이만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 사람은 당황스럽죠. 그럼 저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생소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함부로 자기 무의식의 어떤 잠재의 어떤 그런 피해의식 같은 게 표출되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자기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 사전 작업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폭발적인 단계 가기 전에 대략 사람들은 자기 과거 얘기를 조금 해요. 조그마한 사소한 어떤 분쟁 같은 게 있을 때, 내 옛날에 뭐 우리 집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내 생각이 된다, 이런 표현 가끔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됐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폭발적인 상황이 와도 그런 인과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이해해주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지금처럼 비리된 감정 표현이 좋은 것은 폭발적인 상황이 이제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를 대비한 사전 이제 그 뭐랄까 긴pe리랄까요? 어떤 수습할 수 있는 터전이 그게 마련되는 것입니다. 양쪽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자기를 참생하다가 자신을 학대하거나 혹은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탐색을 멈추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책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80년대 번역된 책입니다. 지혜 문화에 관한 책, 이스라엘의 지혜 문화니까 이런 건데 그게 저자가 쓰기를 독일 사람이 썼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너무 자학적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쫓아라. 그리고 나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 따르면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럼 나는 뭐야 도대체. 이게 대속을 내가 믿었는데 대속이 안 된 거잖아. 됐으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될 텐데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런 거. 그래서 그쪽에 너무 경도되면은 그 자학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혜가 그것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앙에서 지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지혜서 쪽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신앙, 대속 신앙 이런 것만 강조하는데 비해서 거기는 훨씬 다양한 다른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해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왜 그게 들어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서를 결집한 분들이 몇 그냥 놔뒀겠어요. 구약성경 지혜서 같은 거.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맨날 집에 와서 싸우고 화내고 뭐 이런 사람 부지기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또 하나의 영역으로 가둬 놓는 건데 어리석은 짓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이게 인간은 총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심도 아주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미국 신학계에서 법학계입니다. 법학자가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정의에 관하여 평을 하는데 미국에서 수십 년 전에 비하여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삶의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든지 말씀을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준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딴 데 찾아간 그 기준마저도 정의롭지 않은 건 안 되겠죠. 그게 사실은 잠언이나 이런 지혜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기독 신앙이 아닌 걸로 해놓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사람들을 인도할 때 이 화 다스리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저는 화를 안 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싸웁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게 서서히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얘기 많이 씁니다. 교인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내일부터 싸우지도 않고 싸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문득 문 열고 확 들어갔는데 접시가 날아다니고 야단 안다니 이랬다는 얘기인데 바깥에 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수로 안에서는 이제 그 쌓였던 게 폭발해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도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긴 하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자신을 학대하지 마라. 자기는 건전한 그 면이 굉장히 많은 그런 존재예요. 그 아주 왜곡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지고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존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디 보면 정말 가오리 같은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그걸 잘 파악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에게 자기 책임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정도 선에서 자책하면서 자기가 주변에서 받았던 좋은 영향들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 넘어서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단계를 거치죠. 이걸 이제 이 책 저자는 그런 탐색하는 결과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작업이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에 대해 책임져 나가는 자세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다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내가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다. 근데 그것도 어릴 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일 때문에 그런데 그건 내가 앞으로 이걸 극복하고 해야 할 어떤 과제이지 내 잘못으로 지금 이렇게 관계를 보게 되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탐색하지 않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과 좀 생각해 보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 여자 사이에 그다음 세대 간에 감정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경우가 그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 그게 대다수입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이고 대충 그냥 내가 죽으려고 했으면 사과한 걸 표현하고 좀 받아주면 좋은데 꼭 말로 하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말하기 싫은데 말했다가 뭐 이제 저부터 버릇이 그래 안 된 사람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제 서로가 용납 좀 해야 돼요. 여성분들은 남자 가만히 있으면 쭈그리고 있으면 지금 잘못했다는 표시를 하고 그다음 슬그머니 와가지고 뭐 설거지 한다든가 이러면 지금 사과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신 아직 사과 안 했잖아. 그때도 안 했잖아. 이러면서 옛날까지 들먹이게 되면 정말 판단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게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넘어가지 못하는 건 참 많이 있거든요. 남자 여자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대 간도 이런 게 있던데요. 여러분들 젊은 세대는 말로 따지기 좋아합니다. 제가 그때 우리 애하고 한 5시간을 얘기했어요. 그것도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근데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더 드니까 그짓 안 해요. 뭐 대충 넘어가죠. 이러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 옛날 홍일병군 말릴 때 주얼레가 밤새도록 뭐 상대했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끝까지 따져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말도 안 되는 논리긴 하지만은 막 따집니다. 그때 어른이 화내고 이 조그만 놈들이 뭐 이러면 이게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런 일이 혹시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크게는 이제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거 아주 분리됐을 때 그 대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꼰대 소리 듣는 거 참 좋지 않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카톡에 이래 해라라는 것도 막 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속성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젊은이들 따지기 좋아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 그것도 되게 사소한 거죠. 이랬을 됩니까? 저랬을 됩니까? 어른들은 당연히 용납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조심하라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할 때 네 잘못이다라는 표현 한 번 들어갔다 하면은 5분 만에 끝날 싸움이 50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이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말에 언제나 늘 그랬잖아요. 한 번도 내한테 뭐 하던 적 없잖아. 이렇게 말했다가는 싸움이 길어지죠. 그래서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게 좋고 내 감정이 이러이러하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 해도 도사 다 된 거죠. 상대방 따지고 싶죠. 아까 얘기 젊은이들 다 따집니다. 저거 옛날까지 다 빌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미 지나가서 찌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어른들은 뭐냐 하고 이제 따지는 게 훨씬 아까 얘기한 그 만델라의 기법 옛날 그 따지다가는 이거 지금 도대체 그러면 진짜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내 감정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바에서 그것이 내 탓이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거를 표현한 것이 내 탓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내 몫이다. 나도 노력하겠다. 이런 게 사실 상대방도 똑같은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내 몫으로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겠다고 하면 상대방이 노골해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측 남자들이 잘 못하죠.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노력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이 있는 건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사와 상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에서 들은 거예요. 상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해야 된다고 판단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상담사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상담으로만 끌고 가려다 하다가는 이게 양쪽 다 이제 상처 있는 그 상담 내담자와 상담자가 똑같이 상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이때는 약물 치료로 옮겨간다. 이걸 판단을 잘 해야 되고 또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점은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정신과에서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미국은 정비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정신과 병동이 따로 돼 있어요. 아주 이제 최고 난도 그거 이제 난도 부려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과가 나요. 근데 사회복지사 여러 팀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그 병동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전 교수님께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분석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빙의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신과에서는 그까지는 안 다루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럴 때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고도의 그 종교적 수련을 쌓은 사람, 기독교적인 아주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불교적인 수행을 쌓아서 투명한 마음을 지니고 있거나 이런 이제 의사가 상당히 효험이 있대요. 그 사람 우리는 이제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다른 많은 이제 사람 스태프들이 말하기로 이분이 오면 그 병동이 좀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간암 때문에 하여튼 한 1년 반 동안 병원을 못 나간 분들이 나가파시나 하니까 잘 없다고 대화는 하더랍니다. 당신 수 동안 지금 엉망 됐는데 이제 머리가 좀 편해지겠지. 그건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말 좋은 종교적 수양
그 수련을 쌓은 사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 이런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혹은 이제 화가 많아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이 영역에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 평화가 깃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 아까 얘기한 빙의 현상이나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화병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든 간에 어느 쪽이든 그렇게 하면은 평화가 깃든다. 뭐 성경도 있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받을 것이다. 이런데 어떤 스스로 화 다스리는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걸 스스로 잘 벗어나면 남도 이렇게 잘 케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실 수 있길 바라고. 그다음 남 다스리기 정신력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저자는 불교인입니다. 저도 자주 만나고 한 분인데 요새는 상담 기법이에요. 불교에서 접근해서 하는 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철학에서의 상담도 있고요. 철학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바로 직진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뭐다 이렇게 해서 그걸 깨달으면 수직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이제 사고를 해요. 지금까지 이제 이 정신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건 프로이트의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거를 찾았는데 이제는 정통 철학에서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서적 많이 읽으시는 것도 그 받아쓰는 데 대단히 좋습니다. 물론 종교스럽고 그렇지만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의 사고관계가 어떤 것일까, 우리 어디서 왔는가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그런 그 훈련을 쌓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138억 년 뭐 이런 역사 얘기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쓸 때 그런 걸 봤어요. 서구 천문학 하시는 교수가 대단한 거였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이가 138억 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80세나 지금 한 살짜리 꼬마나 나이가 다 138억 살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세포는 원래 45형제를 만든 지구에 있던 것만이 아니고 이때는 한 10개, 100개 원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외계에서 왔다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왔는데 처음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있던 흩어져 있던 것들이 지구에 다 모여가지고 오늘날 내가 몸이 됐으니까 내 몸 안에는 138억 년 전 빅뱅 시절에 바로 생겨난 어떤 원자 같은 게 내 몸 안에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138억 살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간을 공평하게 보는 그런 것이 있죠. 자연과학이나 어떤 철학에 있어서 어떤 인간과 존재에 대한 탐구가 우리 인간의 별것 아닌가를 화내면서 그다음에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거를 벗어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장가가 이런 쪽도 인생이라는 게 뉴턴이 이렇게 여기 백마가 확 지나가는 거 바로 그 순간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생각하면서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무슨 대가 좀 살게 오겠나 이런 생각. 여기 보면 국가와 민족 간에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것도 된다는 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양 종교하고 이 결합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서양에서도 많이 있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는 서구 사람들이 모자를 그래 여러 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부부간에 같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뭐 저도 모자 책을 만들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되게 좋은 거 많습니다. 공장 말씀은 좀 계명 같은 게 있고 모자는 인생의 본질이랄까 이런 거를 반응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인정하지 않다. 천지부인. 사람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면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가리지 않고 확 다 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천을 공격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라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군대가 주도한 것은 가시덤불만 남고 전쟁이 지나가면 큰 흉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늘 이해할 만한 건데, 야, 이게 정말 전쟁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병기라는 게 원래 상스럽지 못한 물건이다. 사람 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자는 천하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설사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상례로서 대한다. 그러니까 내가 장례를 치른다. 그런 분위기로 그 승리를 이제 그 축하하는 자리도 장례 치르듯 하고, 보통 우리 그렇지 않죠. 옛날에 로마 노예들만 목에 쭉 해가지고 개선물하고 지나가고 모욕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전쟁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게 전쟁이라는 그런 게 부부싸움도 그래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같이 잘못했다 합시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정말 뭐그 승자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야 상대방만 또 다른 안전이 새끼나게 되죠. 나라 대 나라 간의 싸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 간의 화도 다스리고 백성들 마음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책경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챕터가 퇴행적 힘과 진보적 힘인데,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우리 관계를 퇴행적으로 아까 얘기한 콜로나이제이션, 다시 식민지 시대로 돌아갈 건가? 옛날에 다 파헤쳐가지고 그러면 이건 다시 또 80년간 또 해야 돼요.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50년을 싸우면서 살았다. 나머지 5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좀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마음만 한번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그런 진보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걸 갖다가 충분히 트레이닝 해가지고 개발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진보적인 힘은 건강한 자아의 힘인데요. 퇴행적인 힘은 어릴 때와 연관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어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에서는 다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상담을 다 이끌어가요. 우리네 때는 그럴 수 있다 했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는 그 극복하는 것, 또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아름답고 선한, 누구나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탐진치, 탐심, 화내는 거, 의서, 이게 이제 인간을 지옥에 빠뜨린 삼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 가운데토마 같은 사람이 이제 주변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성질 오만 분들만 막 성질 나는 대로 막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어긋난 짓을 할 때는 훈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 성질대로 뭘 다스리지는 마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도 역시 그 부모 때문에 문제의 부모가 됐겠죠. 이 고리를 언젠가는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전 세대에 그걸 갖다 정오를 전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트라우마가 그것을 빨리 치유되게끔 노력해주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거는 모든 세대의 책임입니다.
물론 그 당사자는 각자의 몫이 있겠죠. 아까 내 죄책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당해야 할 내 그 영역이다, 내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대사배의 기도에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진리가 아닌가. 진리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부 138살이 아니냐, 인생은 찰나가 아니냐, 이렇게 살 거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 살 것도 있냐, 또 도와가면서 살지, 죽어가는 사람 손 좀 잡아주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도의 삶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자기 삶의 영역을 굉장히 넓혀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 자기 정체성 확립의 그 수단이기보다는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계속 영역을 넓혀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산자와 죽은 자 가리지 않습니다. 옛날 분들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정 교수님이 자기 부처님이 어찌 있겠습니까? 기도 분명히 할 거라고. 하늘길 굽고 성천하시기를 얼마나 바랐겠어요. 지금 70년이 넘도록 73년 되는 그 추모제에서 유족들 아직도 그분들이 하늘 구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늘길로 제발 쭉 올라가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당사자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떠나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빨리 떠나보내야 됩니다. 예, 좀 더 종교적이고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 기도를 넓게 하면서 자기가 제자리 찾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그러다 보면 내가 화낼 일이 없죠. 분노해야 할 일이 없고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내 기도 안에서는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전능하고 거룩하고 자비로운 절대자가 절대적인 법이 있다면 그 절대의 영역 안에서는 모든 게 해소가 될 겁니다. 거기로 문제를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구도 안의 사소한 문제도 그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절대 영역 안에 들어가면 상대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 같은 건 녹아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